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네. 지금도 계속해서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갈등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다오이다오라고 중국어로는 그렇죠. 부르는데요. 당시 사건은 사실은 거의 똑같은 구조인데, 이제 이게 센카쿠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의도, 또 중국은 침략자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헌법 개정하려는 일본의 의도, 양자 모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 언론은 일본 보도를 그대로 전했어요. 예. 우리만의 해석이 전혀 없이 우리 언론이 외신을 다룰 때 이런 일이 굉장히 많다. 계속해서 언급해 왔는데. 네, 여러 차례 지적하신 바 같아요. 특히 친미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지적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사건, 그러니까 영미 통신사의 보도를 그대로 번역해서 우리 관점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본 관련 보도를 다룰 때도 그런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본 우익의 노림수가 뭔지 사실은 전할 때 한두 코멘트 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게 없이 이런 보도들이 너무 많다.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본 우익이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건 뭐 이미 아주 오래된 역사입니다. 예, 아주 오래된 이야기고 헌법 구조라는 게 일본 헌법 구조라는 게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네, 우익의 오래된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우익은 군대 보유하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 그리고 결국은 군사 대국화를 가기 위해서 이 헌법 개정을 오랜 세월을 해왔는데 문제는 일본 내 여론이 이 헌법 개정에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지렛대 삼아서 혹은 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지렛대 삼아서 그런 여론을 만들려고 오래 노력해 왔거든요. 일본 우익에게는 이런 사건이 굉장히 필요한 사건인 겁니다. 그걸 크게 보도하고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그런데 중국과 있었던 이런 사건을 그때 일본 관점에서만 전했다는 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일본 우익이 왜 이런 사건을 이렇게까지 보도하는지 알 수 있는데 당시 검색을 해 보면 일본 보도만 있어요. 중국이 일본에게 사격 통제 레이더를 쐈다는 보도만 있지 중국이 거기에 그게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보도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국제 뉴스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전문 인력도 그다지 따로 두지 않고 세계를 보는 창도 너무 좁고 미국 중심에다가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심 관점, 일본어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여하간 우리 경제 수준에 국가 수준에 맞는 다양한 관점들이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뉴스공장이 그래서 올해부터는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중동 관점에서 전환 뉴스 코너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예. 예고이기도 하고요.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박 4일 방중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오전 8시쯤 북한 매체가 이러한 사실을 공개한 건데요. 베이징에 도착하기 전에 방중 사실을 공개한 것은 전에 없던 일입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김 위원장이 2019년 첫 정상외교로 중국을 공식 방문한 겁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 공식적으로 회담 의제가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중국을 7년 동안이나 방문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지금 1년 사이 4번이나 예, 작년에 3번 갔고요. 네. 올해 1번 갔습니다. 4차 정상회담까지 한 건데요. 첫 방문부터 지금까지 1년이 채 지나지 않는데 4번째인데 이제 점점점 중국을 가면서 중국을 갔다는 사실을 전하는 방식도 처음에는 평양에 돌아온 다음에 전하다가 그 이전엔 도착한 직후에 전하다가 이번에는 도착하기도 전에. 그렇죠. 4시간 전에 이미 발표했는데요. 이건 처음 있는 일이고 이게 보통 국가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하는 건데 젊은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다른 나라들이 외교하듯이 하겠다는 거죠. 일종의 자신감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새로운 모습이기 때문에 눈에 띕니다. 어제 나온 중국 논평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이 축구를 새벽까지 봐가지고 제가 발음이 계속 새네요. 한반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변수가 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변수가 되는 것은.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어제 외교부 대변인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저는 요 대목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북한, 미국이 이 사안의 핵심 당사자고 중국은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변수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고. 네, 일종의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메시지로 네. 보이는데요.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바가 있거든요. 중국이 뒤에서 북한을 주장하는 거 아니냐. 미국의 시각이 그랬고. 근데 이제 그걸 의식해서 중국이 대놓고 이렇게 말한 적은 없거든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변수가 아니다. 불가능하다. 변수가 되는 것은. 이런 말을 대놓고 한 거는 처음이고 요 문제 요 원포인트로 저희가 3, 4부 전문가 모시고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네, 관련해서 미국의 반응도 있는데요. 물론 방중이 공식화되기 전에 나온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을 북한 비핵화를 위한 매우 좋은 파트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한과 관계에 있어서 좋은 파트너라고 미국이 말한다는 건 중국이 이제 북한 문제 관련해서 미국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죠. 네, 현재 또 미중 협상,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네. 이틀에 걸쳐서 진행하다고는 하루 더 늘었다라고 합니다. 좋은 시그널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고요. 작년 싱가포르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에서 사실은 중국이 나서지만 않았더라도 당시 종전선언이 있었겠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은 여전히 우리한테 아쉬운 점이죠. 예. 크게 방해가 됐었는데 어쨌든 어제 나온 중국 쪽의 메시지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변수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점입니다. 이 점은 저희가 잠시 전문가 모시고 3, 4부 사이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장소가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고 CNN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 선정을 위해서 미국이 태국 방콕과 베트남 하노이, 하와이를 답사했다라고 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절차에 대해서 잘 아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CNN이 이와 같이 발표하고 있는데요. 태국과 베트남은 모두 북한 대사관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건 이제 미국 측에서 여기들 그렇죠. 이런 장소들을 후보로 하고 알아봤다는 것이고 답사까지 했다니까 우리는 뭐 태국 방콕 이런 거 생각해보지도 않았는데 태국 방콕 베트남 하노이 뭐 이런 후보지들 중에서는 이들 후보지 중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면 베트남이 낫겠죠. 지금 현재. 네, 뭐 여전히 DMZ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CNN에서 이렇게 세 곳으로 압축해서 보도했습니다. 그중에 나온 이야기 중에 웃긴 건 뉴욕도 있어요. 네, 그렇죠. 뉴욕은 유엔 주재의 북한 대표부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유럽의 제네바 같은 곳이다라는 주장을 미국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뉴욕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냐 싶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에서 나온 얘기 중에 미국에서 한다면 뉴욕에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북한은 여전히 평양에서 하길 바라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언젠가 트럼프 대통령 평양에 가긴 가겠죠.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베트남이 장소 유치를 위해서요 남북에다가 의사를 모두 다 전달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국내 소식으로 그럼 넘어갈까요? 네. 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자택 공사비로 삼성물산 등이 대납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자택 공사 비용에 삼성물산 회사 돈이 사용된 데 이어서 또 다른 폭로가 나온 겁니다. 이부진 사장의 자택 25m 실내 연못과 수영장 방수 공사를 한 뒤에 삼성물산이 결제한 세금 계산서가 공개가 된 건데 윤서아 정의당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재벌 총수 일가가 자택을 수리하면서 그 비용을 기업을 통해서 대납하는 것이 일상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건데요. 제보자가 관련돼서 공사 내역까지도 공개했습니다. 삼성의 해명이 재밌습니다. 회사가 돈을 주고 업체에 이후에 이부진 사장으로부터 회사가 돈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것도 삼성물산에서요. 네. 뭐하러 그럽니까? 그리고 이부진 사장은 삼성물산의 사장이 아니잖아요. 네, 호텔신라 사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건 뭐 궁색한 변명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뭐 장부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건을 보면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그 재벌 일가가 그 비용을 회사에 떠넘기는 게 일상화돼 있다. 네, 회사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기 주머니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쌈짓돈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 기업 문화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에
원조는 재벌이에요. 다. 그렇죠. 과거의 대한항공 그리고 TV조선 사례에서도 보듯이요. 모두 다 사적으로 사용하는 가정부나 개인 기사에 대한 비용들을 모두 회사에 전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나 뭐 여러 기업들에서 나와서 그 횡령이나 이런 사건도 항상 나오는데 원조가 재벌이고 그 규모도 재벌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런 점이 한 가지 있고 저는 이 사건에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삼성이 최근에 곤란한 일들을 다 이건희 회장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어요. 보면 이명박 대통령 다스 소송비 대납권도 이건희 회장한테 네, 굉장히 큰 건이었습니다. 떠넘겼었죠. 예. 그리고 세금 관련도 이건희 회장한테 떠넘기고 있고. 또 차명 계좌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이건희 회장을 기소하는 게 무의미하고 기소가 안 되잖아요. 예. 그 관점에서 보자면 물론 뭐 아무리 의식불명이어서 본인은 자식들이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죠. 기소 중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아무리 의식불명이지만, 예. 부모의 명예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면 일처리는 간단하죠. 예. 네, 당장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비정합니다. 네. 이쪽 재벌의 부모 자식 간 관계를 보면 참 비정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강원랜드 소식 오랜만에 전해드리겠는데요.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기소됐던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어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라면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앞서서 지난해 7월 달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인 등을 채용해서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모두 부인하고 있고요. 이 재판은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강원랜드 관련해서 강원랜드 쪽의 책임자들은 다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예. 사장은 3년 실형 받고 수감됐고 인사팀장은 1년 선고받았고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예. 실형 선고 다 받았는데 이 청탁을 한쪽 예, 권성동 의원이나 염동열 의원 이분들은 다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요.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 청탁을 받은 사람들은 다 감옥 갔는데 청탁을 한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예. 예, 그럼 한 가지 소식만 더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법원이 강제징용 신일철 주금 국내 자산 압류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강제징용 피해자 쪽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그 지연 손해금에 대해선 더 이상 주식을 팔 수 없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일본이 이제 이 사안 가지고 또 초계기뿐만 아니라 이 사안 가지고도 난립니다. 예, 이미 아베 총리가 지난 주말에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와 같이 유감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